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철학자와 무식자가 만나는 시간. 오늘도 철학자 박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독일 철학의 거장 3명을 우리가 귀가 네, 여행이 다시 자유로워지면 교수님 독일 가시기 전에 개명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벌써 한 3개월 지났으니까 네. 주변에서 좀 반응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고등학교 친구라는 거야. 자기가? 네. 그래서 쭉 얘기해봤어요. 그때 막 말투도 그렇고 다 모든 스타일이 자기네 나래 이름도 똑같고. 아,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네. 친구가 있었는데 네, 같은 특이한 친구가 있었대. 네가 내 친구가 틀림없어. 네. 굉장히 즐거운 듯이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 그런데 다른 학교야. 아니 그거부터 확인해야지. 나이까지는 다 맞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예. 이분이 예. 이 방송도 한번 들으실 거예요. 예. 어준 시험 좋아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방송 열심히 듣는데 아 그럼 끊어야 되잖아 이제. 예. 그런데도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원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선배 교수님들도 보냈잖아요. 네. 르쌍띠망. 아직은 우호적인 교수들이 주로 아직은 이렇게 말 많이 해요. 아, 그 어려운 것을 이렇게 쉽게 네. 재밌게 하냐 더군다나. 네. 네? 그러면서 교수님 이제 칭찬이잖아요. 네, 그렇죠. 듣기 싫네요. 근데 나한테 전화해서 내 칭찬은 별로 안 하고 어준 씨 칭찬만 많이 하더라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자, 짜라투트라 예. 소녀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분은 아직 연락이 없습니까? 이런 말 알아요 혹시? 과거를 막 들추는 건. 네. 아니 그러니까 연락 왔냐고요? 안 왔어요. 아 이게 그 교수님과 그 소녀를 동시에 하는 누군가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아하. 모를 것 같아. 너무 내밀한 이야기라.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 소녀가 말했을 수도 있죠. 그랬을까요? 그 새끼가 말이지. 내가 세 번을 갔는데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공부할 문제 풀었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 오늘 또 누구 갑니까? 아,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할게요. 비트겐슈타인. 예. 이 이름이 뭐죠, 비트겐슈타인은? 예. 이게 동호권은 이게 이름이 먹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칸트, 니체, 비트겐슈타인, 뭐 철학자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비트겐슈타인 좀 쳐요. 이름이. 제가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름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그 왜 신은 죽었다처럼 문장 하나 정도는 내가 알아두려고 이 양반이 한 제일 유명한 말이 뭔가 찾아봤더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고 떠들라는 거 아니야. 뭣도 모르면 닥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번역이 문제니까 영어를 찾아봤어요. 영어를 찾아봤는데 영어도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없어. 아니에요. 네, 영어도 맞아요. 뭣도 모르면 닥쳐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영어로 번역한 새끼도 못 알아들었구나. 네. 번역을 하는 과정에 이 소실되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끊었죠. 끊었구나. 예. 근데 오늘 관심 좀 가져볼까요? 한번 가보죠. 예. 이 양반이 유명해진 게 뭐예요 이게? 일단 그 책으로 유명해졌죠. 뭐요? 트락타투스 로기코 필로소피쿠스. 요거는 외우는 거 포기해야 돼. 이거 뭡니까 이게? 논리, 철학, 농고. 논리, 철학, 농고. 네, 그냥 농고라고 그래요. 그랬어. 이 업계 선수들은 그냥 논고 하면 다 비트겐슈타인. 이거 중요하네. 네. 길게 얘기하는 애들 있으면 새끼 아무것도 모르네. 네, 논리, 철학, 논고. 논고? 그렇지. 네. 논고가 이 라틴어로 뭡니까? 트락타투스. 좀 어려운데? 트락타투스? 예. 네. 칸트까지도 대개 유럽은 라틴어로 철학책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고생 많았네 애들이.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많이 붙이던 이름이에요. 이 논고라는 표현은 철학자들이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트락타투스? 예. 그 당시 다 라틴어가 교양어니까. 예. 강의도? 강의도 당연히 그렇죠. 책도? 예, 책도. 말이 권력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권력이야. 예. 그런 의미에서 장벽을 확 쳐버렸구나. 그렇죠. 라틴어로. 네, 일반인들이 이걸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겁먹고 도망가라는 거 아니에요. 짜쳐!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책으로 유명해졌는데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갈 수 없는 거. 뭐가 있어야 되거든.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 맞죠? 그렇죠. 20세기의 어떤 정신을 알고 싶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언어거든요. 언어를 모르고 20세기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뭡니까? 랭귀지 스쿨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코스가 실용적인 거고, 실용적인 거고. 그거 말고 말이란 게 뭔가, 언어란 게 뭔가 하는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네. 그 이론들과 연관이 없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학문은 없어요. 20세기는. 예를 들면 19세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역사의 시대라고 그래요. 역사와 연관되지 않은 학문이 없어. 18세기는 의식의 시대라고 그래요. 의식. 언어 철학자로서 20세기 영미 철학계에 우뚝 선 사람이라고 봐야죠. 독일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는 지적 전통이 영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륙 철학에서는 지적 전통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좀 들어서기 어려워. 쉽게 말하면 옛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에 있는 철학자들 전부 정통한 토대 위에서 뭔가를 해야 돼. 새로운 거 보여줘야 돼. 계보를 쭉 밟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한 발 더 나간다?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근데 대륙에서는 미국은 어느 날 갑자기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 그럼 어찌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지 애들이. 그럼 어찌해야 돼요? 근본이 없는 새끼들인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안 되거든요. 칸트, 헤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거기는 이제 대륙에서 자기들이 그렇지. 건너온 땅에 이미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 한 방에 전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죠. 한 방에 전복시키는. 그렇지. 철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음악에서도 미술에서도 건축에서도 그런 기운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었어요. 유럽의 마지막 그 정점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정점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지. 미국으로 가지. 미국으로 가는 그 정점에 있는 철학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영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캠브리지를 환경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미국의 코넬 같은 경우에서 거의 신적인 취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요? 이 사람보다 더 앞서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적 철학의 최전선을 이 사람이 긋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뭘 했는데 그렇게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뭘 많이 했나 본데? 많이 했어. 뭐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 침묵해라.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 설명 못하지. 모르면 닥쳐라 이건데. 바이블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죠. 태초에 빛이 있어라고 말을 한 거지. 말이 먼저 있었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지. 태초에 말이 있었다? 네. 과학 시간 담당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큰일 날 얘기인데.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 말은 아까 말한 로직이에요. 로직. 논리? 네, 논리인데 쉽게 말하면 최고의 권력이란 뭐겠어요? 말한 것이 곧 현실인 것이지. 말대로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왜 해요? 사실은 말을 왜 해? 말로 그 말을 실현되게 만든다. 손 잠깐만 들어봐요. 이렇게. 손. 이거 엄청난 거지. 왜요? 내가 말을 했는데 실제로 말이 현실이 되잖아요.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죠. 왜 대단하지 그게? 그게 왜 대단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힘 있는 사람일수록 말이 곧 현실이 되는 사람이지.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는 거지.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한 거죠. 그런데 파우스트 알아요? 혹시? 파우스트 교태. 너무 영화도 봤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연극이나 영화 봤을 것 같은데. 검색해버린다 지금. 파우스트가 이제 영혼을 팔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우스트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그 말에 나는 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요? 파우스트에. 그랬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 신에게 뜻이 중요하다. 뜻, 생각, 의지. 신은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 말이 어려워지구나. 지금 눈빛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분인 가운데. 그러니까. 뭔가 귀찮은 자식들이네. 자, 말이 잠깐만요. 잘 녹음되고 있어? 나 이거 다시는 못한다 이거. 사람들은 왜 말을 할까? 뜻을 전달하려고. 말을 자기 뜻을 전달하려고. 네. 근데 자기 힘을 전달하려고. 네. 그런데 이 경우 모두 말은 도구예요, 사실은. 뭘 하기 위한 도구처럼 보이잖아. 네. 그런데 어느 날 파우스트가 생각했어요. 사실은 말 자체가 행동인 거야. 말은 도구가 아니고 행동인 거야. 짜증날라 그러는데.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사실 20세기의 인류사의 지성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 한 가지 들어볼게요. 결혼했어요 혹시 옛날에? 한 번 했지. 한 번 했어. 평생 같이 살려고 예했죠. 그 예라는 말이 약속이라고 하는 행위가 되잖아. 나의 말도 하나의 행위야. 말에 대한 이해가 발전해 왔는데 어떻게 말이 뜻을 전달하는 것이냐. 내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냐. 도구다. 아니면 내 힘을 전달하는 도구냐. 어? 내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그렇지. 도구냐. 근데 말 자체가 하나의 행위다. 아니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 이 혼자 어떻게 행위를 해? 방금 말했잖아. 내가 이해하니까 구속력을 갖게 되잖아. 그거는 의사 전달을 해서 상대가 그걸 이해하면서 구속력을 갖는 그렇죠. 거지. 말 자체가 구속력을 갖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방금 말한 대로 어윤 씨가 말한 대로 그 말 그 자체를 철학적으로 모두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기능이 뭐야? 말의 본질이 뭐야? 말의 역할이 뭐야? 말의 정체는 뭐고? 그걸 왜 했어요? 왜 한지를 알아야지. 이런 접근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접근인데. 그렇지. 말을 수학적으로 접근했네. 말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모르지. 논리학. 논리학? 네. 교수님 오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지. 광주대학교 은우근 교수님이라고 은퇴하신 분인데 전화했어. 네. 야, 그런데 박 교수 처음에 사생활 얘기하면서 철학으로 들어가 좋은 것 같더라.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하라. 그게 어려운 말이니까 너무 어려워진 그러니까. 거야. 이 말을 이해하고 왜 이 말이 헛소리였는지를 다시 이해하기까지 가야 돼. 헛소리. 이 말을 이해하고 동시에 이 말이 헛소리였다는 걸 이해해. 일단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핵심은 이 사람은 이제 수학적 수준으로 정의하고 한 거구나. 그걸 해놓고 다시 한번 엎은 거야 그걸. 제정신이 아닌데. 정신이 불안정한 것 같은데. 아니 아주 쉽게 설명하면 20세기 영미 철학은 크게 두 가지예요. 논리 실증주의하고 과학주의 들어본 것 같아요. 과학. 우리가 참된 지식은 과학적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 아시잖아요. 무식자예요. 실증주의란 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실증주의. 이제 혼내시키시려고. 자존심 상하네 진짜. 그러니까 실증주의란 말 알 것 같은데. 실증주의 무슨 말이냐면 실증주의.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다 헛소리다는 거지. 그런데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너무 많이 나왔어. 이게 사태 파악을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로에서 시작하셔야지. 가끔 헷갈리는 게 너무 맥락 파악을 잘하다 보니까 지식도 많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불렀죠. 오히려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 또는 이야기를 듣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맥락과 상황, 기준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탁월한 분이거든요. 그거는 씨가. 제가 자신 있어요. 그건 내가 보기엔 탁월해요. 두 마디 정도 하면 바로 알아듣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자,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요. 오케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보죠. 어릴 때부터. 일단 비엔나의 가장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오. 세계적인 갑부의 아들이에요. 이재용 이 철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승계하는 데 관심 없고? 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 천문,
기후,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두려운 시간, 빅 히스토리 시간. 오늘도 정보의 융단 폭격기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구 45억 년 중에 40억 년을 해치웠습니다. 예. 이제 겨우 5억 년 남았으나 5억 년 사이의 정보량이 그 앞 40억 년의 10배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두렵기 짝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다면 인간 먼저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지난 시간에. 인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정보를 끌고 와서 이렇게 두괄식으로 오늘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5억 년 동안 인간 안 나오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제가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경지에 가면 이 철학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박사님도 이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세계관도 좀 바뀌고 세상을 보는 자세도 좀 바뀌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요한 질문을 처음부터. 예. 네.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참 멀리 왔구나. 그러면서 주변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네. 주로 이제 저는 울진군 바닷가 후포라는 어촌마을 바닷가에서 초등에서 고등학교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백산맥이 있는 이쪽 바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 이렇게 보고 자랐거든요. 자연하고 가깝게 자라셨네요. 사춘기무렵 특히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자연이 사고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경주에서 후포라는 바닷가로 이사 갈 때가 제가 6살쯤이었거든요. 그때 난생 처음 바다를 봤어요. 그것도 한 7월 달 이글거리는 태양하에 무지하게 큰 무슨 연못 같은 거, 뭐 바다란 개념이 없었으니까네. 처음 바다를 본 게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박사님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하나의 장면이 처음 바다를 봤을 때입니다. 예. 호련히 얼떨결에 찾아온 거죠. 만약에 그 전에 한번 바다를 봤거나 했으면 그런 충격을 못 느꼈을 건데 바다란 개념이 한도 생각해보던 꼬마가 아무도 바다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한 사람 없죠. 내륙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처음 동해 바다를 딱 보는 순간 그것도 7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하얀 백사장 거대한 푸른 물들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뭐 거기서 과학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시작된 겁니까? 뭔가 어떤 게 압도적인 환경이 펼쳐지면 인간은 일말의 두려움조차도 느끼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질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 예,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현상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감정, 의식, 기억, 생각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중에도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이 자연을 만났을 때 확 덮쳐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느낌인데 동물은 느낌의 레벨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아, 그래요? 예. 느낌은 인간이 도달한 예민한 어떤 두뇌 활동입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물이 더 잘 느낄 것 같은데. 동물은 감각적이죠. 감각하고 느낌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감각은. 오늘은 그리로 갑니까? 예. 그래서 감각과 느낌이 다르다. 예. 물론 우리도 감각이 있죠. 그래서 본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느낌은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그냥 어벙벙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호모사피엔스 브레인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융합되고 종합된 버전입니다. 대략 한 5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어요. 느낌이요? 예. 그러니까 두뇌 통섭적 활동의 느낌이에요? 예. 그 정보가 뭐냐? 쉬워야죠. 예.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박사님 저 쉬워 듣고 싶거든요. 그래요. 쉬워합니다. 확실하고 쉬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사람 얼굴을 봤을 때 느낌이 안 생기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죠. 자기만의. 그렇죠. 자기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 지나가는 행인을 봐도 순간적 느낌이 생겨요. 얼굴을 보고 느낌이 안 생기면 그 사람은 사이보그일 겁니다. 실제로 이게 SF 소설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진짜 사람인지 인조인간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문득 얼굴을 마주쳤는데 느낌이 안 생기면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different.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인간의 얼굴을 보면 느낌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 느낌이 다 다르고 예. 자기 경험치에서 그 느낌을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나쁜 사람이야. 뭐 그렇죠.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 조명을 이렇게 좀 달리 했잖아요. 예. 그때마다 두 사람이 있지만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느낌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느낌은 DNA 피질 전체가 관여하고. 아, 전체가? 예. 일부가 관여하는 게 예. 아니라? 그래서 느낌에 관여되는 브레인 액티비티를 5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최강군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뭐냐면 감각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에 느낌이 생깁니다. 감각을 처리하게 봐야 그렇죠. 되니까. 누구나 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존 반응이 순간적으로 표출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냐를 그렇죠. 순간적으로. 예. 오. 예. 그부터 먼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껄렁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섬찟하잖아요. 옆 지나가도. 그렇죠. 예. 조폭을 딱 보는 순간. 그렇죠. 생존 반응이 즉각 작동합니다. 아하. 처음에 먼저 감각 입력이 들어오죠. 목욕탕에 갔는데 막 이렇게 문신 막 전직 새긴 사람 보면 가까이 가기 좀 그렇잖아요. 섬찟하잖아요. 문신 자세히 보고 싶기도 한데. 네. 아,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저 같은 사람은. 어린 청소년들은 그렇죠. 저는 어린 청소년이군요. 감각 입력 처리해야 되고. 아, 생존 반응. 그 과정에서 생존 반응이 돌출하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신체 피드백이 동반합니다. 오싹하다든지. 아, 그렇죠. 예.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막 그렇죠. 순간적으로 흥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무서우면. 묘하게. 이렇게 긴장하고. 신체 반응이 동반하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브레인 피질에 조금 어렵습니다. 의식의 각성 상태가 관여합니다. 막 피곤하고 게름쭉한데 누가 지나가면 별 반응이 없죠. 그렇죠. 근데 마음이 편안할 때 본다든지 의식 상태가 브레인이 굉장히 활발할 때 보는 거하고 피곤할 때 보는 거 완전히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DNA 피질의 각성 상태, 액티비티 레벨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의 정도가. 요 네 가지가 항상 같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5번째. 그 사람의 기억이 관여합니다. 느낌에. 아, 이거 저 알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당사자는 모르는데 저는 그걸 알아요. 너 500g 빠졌다, 야. 이유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다음날 와서 나 500g 빠졌다고 말해요. 그걸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데 저 사람의 전체 느낌 중에 일부가 다르다고 나한테 인지되는 거구나. 그 기억의 DB가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바로 기억의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면 기억의 포션은 줄어들고 생존 반응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 5가지 함수의 시대별 분포 곡선을 그려봐야 돼요. 아, 그게 한 가지로 딱 드러나는 게 느낌입니다. 코로나 이전 우리의 느낌하고 달라졌잖아요. 달라졌겠죠. 틀림없이.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면서 급격하게 진화돼 온 이 5가지 펑션이 가중치가 시대별로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안정되면 안정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져. 그다음에 야생 환경으로 가까워지면 공포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느낌상.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 반응의 시간적 변동률,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와, 느낌이 중요한 거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네요. 너 느낌 안 좋아.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 만나서 왠지 그 사람은 왠지란 말 쓰거든요. 왠지 기분이 좋아. 그 사람 만났더니. 근데 왠지 그 사람 만났더니 조금 그래. 이 왠지란 말은 뭐냐면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도 브레인이 즉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5가지 진화가 예. 거의 한 3억 년 걸린 거거든요. 아, 각각. 예. 3억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외우기 힘들었는데. 요 5가지가. 예.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이런 거. 그렇죠. 그 용어 하나를 기억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들은 그거 결부해서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기억이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느낌이 그냥 낮은 수준의 동물적인 감각인 줄 알았더니 감각하고는 구분되는 거군요. 맞아요. 심지어 개나 고양이 정도도 느낌 차원까지 못 올라왔다 봅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되려면 굉장히 이 복합적인데 맥락이 있어야 돼요. 맥락이 없이 그냥 느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바깥 환경이 맥락 속에 들어와서 느낌을 생성될 때 그 바깥에 있는 사물을 대상이라 그래요. 대상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상이 달라요. 그럼 이런 느낌을 구분하는 뇌과학도 최근에야 느낌이라는 걸 불려냈겠네요. 그렇죠. 나이가 들고 환경이 안정되면 될수록 중요한 거는 그 5가지 비율 중에 기억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맛의 반은 추억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를 들면 법정 스님이 그 임종무렵에 팥죽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한 맛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임종 순간쯤 되면 자기가 아주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확 덮쳐와요. 팥죽과 연결된 여러 가지 감정과 감각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미각도 거의 반 이상이 기억입니다. 아, 이거 멋진 문장인데 미각의 반은 기억이야. 기억입니다. 이야. 네. 바로 그럽니다. 네. 쉬워 한번 해주세요. 쉬워. 그래서 그걸 야, 이거 예. 잠깐만 선생님 바로 적어도 미각의 반은 기억이야. 예. 이야. 선생님이 만드신 문장이죠. 그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제가 어답터를 하죠. 아, 선생님이 문학 소년이셨습니까? 그쪽에 정서가 조금은 있죠. 시인들을 좋아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 깨달음을 문장으로 간결하게 만들어내야 또 임팩트가 있는데 첫 시간에 예. 써먹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연구해서 돈 되냐고. 그러죠. 거기서 과학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거 한 문장으로 써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즐기는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죠. 네. 그냥 좋은 습관을 못 들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하면 무슨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보상이 있을 거라고. 네. 네. 진정 즐기는 사람들은 보상이나 그런 조건들이 붙지 않아요. 그거는 결과로 따라올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 즐거움이 뭔지는 아는데 이게 그걸 이제 써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동물은 감각의 구석이 되고 인간은 의미의 구석이 되고 우주는 중력의 구석된다. 대단하십니다. 예. 이거 박사님이 만들어내신 문장이에요.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미각의 절반은 기억이다. 이런 예.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감탄 조금만 더 하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그동안 전쟁과 평화, 적과 흑, 서구의 문학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전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국문학 박사님이시자 교수님 유광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문학도 박사가 있군요.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 이게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으나 심지어 고전 문학 옛날 거. 근데 이제 고전에서 재미를 느낀다는 게 거의 그 변태 수준이야. 그 도대체 지나간 거를 뭐가 이렇게 좋으냐? 오래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언제 고전에 이렇게 재미를 느끼신 겁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역시 선생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 선생님이 좀 괜찮았던 거야. 국어 선생님 괜찮았어요? 국어는 괜찮았어요. 청산별곡이라는 게 있어요. 청산별곡. 네, 뭐 그 중에 이제 7번째 연에 뭐가 나오냐면
사삼이 짐대에 올라셔 해금을 혁언을 들어라. 다시 그 구절을. 사삼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혁언을 들어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뭐 이거예요. 얄리얄리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사삼이는. 사삼이는 사슴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예. 해금 깽깡이를 켜는 것을 들어라 이 뜻이에요. 해금을 혁언을 들어라. 아니, 동물이 이제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굉장히 디즈니적인데.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국어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해요? 사슴이 어떻게 장대에 올라가겠니? 예. 그럼 올라가서 어떻게 해금이란 악기를 켜겠니? 예.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데. 이거를 부른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히로뽕 같은 걸 먹고 환각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거다. 너무 현실이 힘들어서. 그게 딱 꽂히면서. 그렇지. 나도 고전을 하면 뽕 상태가 되나? 그렇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확 반했어요. 당시에 향정신성 약물이 뭐가 있었을까요? 가능하죠. 뭐 우리 대마도 있고요. 뭐 말 나온 김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 히로뽕이라는 거, 예. 메스암페타민, 그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일본에서 그거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전투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일본이 전쟁을 하는 내내 이게 자금이 압박을 받았잖아요. 네. 영국의 차관을 가져와서 이런 얘기는 이제 멀리 가는 건데 아무튼 멀리 가보시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먹는 것도 쥐어짰잖아요. 네. 군인들에게도 보급을 제대로 못 해준 거야. 네. 그래서 얘네들에게 뭔가 안 먹이고 전쟁시킬 방법이 없는가 그런 연구를 하다 그게 나온 거죠.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도 네. 군인들한테 전쟁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죠. 잠을 자지 않게 하려고 그런 환각 물질을 공급을 했었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유였죠. 가미가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충혼이나 뭐 이랬는데 실제 일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책들을 좀 읽어봤더니 이제 필로폰이고 그러다 보니 하이해서 하이 그런 거다.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요 청산별곡 역시 이제 논 거죠. 그렇죠. 하이한 상태로. 그렇습니다. 사슴이 장독대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맛이 간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해석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 제가 좋은 학교를 다녔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이거 뽕 먹은 거야 뽕. 아니 그 선생님은 뽕이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뭐 환각을 봤다 여기까지만. 중간에 이게 목적어 빼고 환각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개연성 있는 설명이네요. 예를 들어서 인디안이라든가 그 축제를 즐기거나 아니면 이제 힘든 삶을 잠깐 벗어나려고 할 때 다들 그런 물질을 찾았잖아요. 그럼요. 그 지금처럼 막 먹고 살기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먹을 게 넘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청산별곡에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머루다래 먹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머루다래. 거기서 뭐가 물질이 그런 건 아니에요. 머루다래를 담궈가지고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그건 취한 거죠. 취한 거죠. 꽐라 상태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꽐라 곡이구나. 꽐라 곡. 이런 걸 알아야 돼.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런 꽐라 상태에서 어려운 일상을 노래로 극복하면서. 제가 이제 고전을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공부를 했는데. 박사님. 이 시간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 아니 이거 엄청 재밌어. 이거 청산별곡. 청산별곡. 청산별곡 진짜 재밌어. 내가 이 고전을 해야 되겠다. 그때. 진짜로. 고2 때 그걸 딱 듣고 제가 이제 이 길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이제 자기 길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야 돼. 그래서 고전문학 할래, 현대문학 할래, 뭐 언어학 할래 이렇게 세 개로 일단 정해요. 국문학에서는 그렇게 세 개다. 셋으로 정해요 일단. 그래서 제가 고전문학을 이제 했어요. 청산별곡은 아시다시피 노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겠다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청산별곡 악보가 있어요. 그래요? 소위 정간보의 이 원고지처럼 생겼어요. 원고지처럼. 이제 한국형 오선지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형 오선지. 거기에 이제 써 있어요. 악학개범 뭐 이런데. 그러니까 모든 공연의 세레모니나 뭐 내용이나 이런 걸 쫙 설명해 놓은 거야.
기생들이 어느 쪽에서 몇 명이 들어온다. 뭐 악공은 몇 명이 어디서 뭐를 한다. 뭐 이런 거 그림도 그려져 있어. 그러면서 관현악단의 배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청산별곡의 곡조로 이러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정관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번 불러야겠다. 안 시켰는데? 안 시켰죠. 아니 뭐냐면 안 시켰죠. 시가를 연구한다 그러면은 가사로만 연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보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키진 않았는데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고 아주 정관보를 쫙 갖다 놓고 발표문은 발표문대로 내고. 교수님이 안 시켰는데. 그렇죠. 아니 제 발표 시간이야. 그러니까 안 시켰잖아요. 안 시켰죠. 절대 안 시켰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혼자. 네, 혼자. 그때 하이 상태였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언제나 늘 하이해. 그래서 박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늘 하이해 있어요. 뭐 드십니까 요새? 근데 아무튼 그걸 쫙 불렀는데 한 두 소절 부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웃는 사람이 키득키득 나오다가 나는 음치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그거는 그때 가서 깨달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겁니다. 제가 좀 늦어요. 한 번만 그때 했던 걸 해봐 주세요. 그러면. 그 악보가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시조창처럼 하면 청산에 맨 처음에는 살월인데 그냥 중간에 청이 이렇게 한 부른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안 하시는 게. 저 이미 깨달았어. 잘하셨어요. 그때 잘하셨고. 그래서 제가 진로를 확 바꿨잖아요. 나는 음치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닫고. 이 곡조가 있는 이제 고전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걸 멋들어지게 중간중간에 부르기도 해야 하는데. 그럼 그걸 해야 또 느낌이 오거든.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래서 그걸 나는 못하고. 그게 안 된다. 늦게 깨달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갔어. 석사 그게 3학기인가 이게 다시 돌아오기에는 꽤 많이 간 거야. 많이 가셨네. 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를 탁 틀어가지고 소설을 해야겠다 싶어서 고전 소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초면 때는 서로 대면대면을 하고 그래서 목소리 톤이 낮고 그런데 선생님 처음부터 이렇게 하이톤으로 하셔가지고 낮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텐션 오늘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하시죠? 따로 드시는 건 없죠? 따로 드시는 건 없어요. 뭐로 달래 이런 거? 달래를 제가 한번 제 평생에 한 번 먹어봤어. 아니 근데 톤만 높은 게 아니라 단어 하나에조차 인토네이션이 있어요. 리듬감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단어, 한 단어에 성조가 있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말에. 그렇죠. 근데 있어야 돼요. 이 단어, 글자와 조사와 또 이런 접속사 이런 거를 문장 쓸 때 그것까지를 고민해서 문장을 고쳐야 돼. 그럼.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쉼표를 찍어야 할 때 안 찍는다든가. 훌륭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문장이 안 찍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문장을 내놓으면 참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문장을 내놓으면 어떡하냐. 그럼요. 느낌표는 여기서 3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혹은 2개로 끝내라. 오케이. 그거 다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목소리로 해내는 분은 제가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문학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들이 고전 문학의 느낌을 살리려고. 그렇죠. 그러는가 보다. 박사님이 그러는가 보다. 자, 그래서 오늘 고전 문학 중에 오늘 뭘 합니까? 홍길동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거. 모두 다 아는 거 홍길동. 근데 이제 청산별곡처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 사슴이 올라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시적 허용 이렇게 생각 안 된다. 그럼요. 저거는 뽕 상태다 저거. 그럼요. 그렇게 그 당시로 되돌아서 딱 짚어보는. 그럼요. 홍길동은. 이 홍길동은요. 진짜 말하려면 가슴이 막 막혀.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 잘못 있는 게 너무 많아. 일단 저는 홍길동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길동이 뭐야? 길동이 뭐냐면 길에서 주워온 아이 그 뜻이에요. 원래 이름 그렇게 짓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럼요. 길동, 뭐 쇠동
또 동이라고 길동 이렇게 읽지 않아요. 길동. 제가 인터네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길동은 그냥 길동이, 개똥이 이런 거예요. 원래 천안 이름이야. 길동이라고 쓰지만 그렇죠. 실제 그때는 길동. 그럼요. 실제 그 어감으로 불렀구나. 당연히요. 넌 길에서 주워온 똥과 같은. 그럼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그런 천민 하찮은 신분의 그런 의미구나. 네. 이게 길동이, 쇠똥이, 말똥이 이거 다 그런 거거든요. 뭐 이런 걸 좀 미화해가지고 원래 천하게 져야만 오래 산다고 해서 아명으로 졌다 뭐 이렇게 말하지. 홍길동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홍길동은 이름만 봐도 네. 이 자식은 이제 천민 출신이구만. 그럼요. 딱 안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길동이라고 붙인 길동이에요. 거구나. 예를 들면 누가 소설 하나 썼어. 예. 요즘처럼 프린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걸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베꼈어. 붓으로. 그러니까 베껴 쓰다 보면 좀 틀리잖아요. 뒷부분은 뭐 축약한다. 막 대충 쓰거나 뭐 귀찮으면 막 쓰다가 보면은 뒤는 힘들어서 안 쓰 뭐 이런 글들도 있어요 진짜로. 지겨워가지고 베끼다가 필사로 돌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 됩니다.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반각본 내지는 판각본이라 해서 우리 판화하듯이 큰 네모판에다가 판화처럼 거꾸로 새겨 글씨를. 팔만대장경처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시대마다 조금씩 바꿔 또. 버전이. 네, 왜냐하면 이제 장수는 줄이고 이제 돈은 똑같이 벌라고. 문고판. 네, 먼저 그런 거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일단 뭐 홍길동의 작가가 누구냐 막 이런 얘기 이제 복잡한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모르는 걸 알려주세요. 모르는 거. 예. 진짜 핵심적으로 모르는 게 뭐냐면 홍길동이 우리의 영웅이냐 이런 거예요. 홍길동은 의적. 로빈훗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홍길동은 이제 로빈훗 플러스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초능력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본질은 홍길동이 정말 영웅이냐.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영웅이라고 보고 싶은 사람은 보는데 진짜 영웅일까 이런 거예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길동이 어떻게 탄생했느냐라는 거예요. 홍길동은 서자 아닙니까? 서자죠. 서자도 서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서얼 차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어요. 서자 전에는 적자라는 말이 있어요. 적자는 뭐냐? 그냥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 그게 적자야. 그렇죠. 양반 엄마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자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딴 여자들을 막 둘 수 있어. 그게 첩이죠. 첩에게서 난 자식들은 서자 아니면 얼자예요. 첩인 엄마의 신분에 따라 정해져요. 그 중에 또 이제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부인인데 그렇습니다. 그나마 또 신분이 뭐 가세가 좀 기울은 양반이라든가 그러면 서자 치고 그러면 서자고 평민까지는 서자고 그다음에 무슨 뭐 무당, 기생, 그다음에 몸종. 그러니까 홍길동은 정확히 말하면 얼자예요. 그러나 엄마가 이제 그러면 뭐 몸종이나 엄마가 몸종이에요. 몸종. 누구의 몸종이었던 건데요? 그럼 이제 아버지의 몸종이죠. 차 갖다 바치던 사람이에요. 겁탈을 한 거구나 그러면. 그 이제 그 얘기를 통수님은 자꾸 이상하게만 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그 얘기를 차근차근 할 건데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뭘 차근차근 말씀. 아니 일단 정확하다는 걸 얘기해 줘야지. 정확해 아주. 100% 겁탈이에요.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겁탈이라고 안 봐. 왜냐하면은 이 영웅 서사가 다치니까. 그렇지. 영웅으로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고. 그 시절 오리지널 홍길동 전에 담겨 있는 그 얼자는 10중 8구 겁탈로 인해서 길동이란 이름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한번 홍길동을 왜 이렇게 나쁘게 봐라고 할까 봐. 얘 탄생하는 내용을 살짝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모르거나 지나가 버린 대목. 그렇죠.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 자 이제 어느 날 월말 김어준입니다. 브랜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고는 어느 분야나 있게 마련이고 최고는 최고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피커를 다뤄보겠습니다. 음향 매니아 김갑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음향 메이커 K음향의 김상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고로 김갑수 선생님께서는 오늘은 음향 전문가로 저희가 모셨습니다만 모든 분야 전문가로 섭외가 가능한 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음향 매니아 김갑수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 많은 작업을 했던 공간. 개인 음향실로 왔습니다. 제 눈앞에는 이름 모를 가격을 알 수 없는 스피커들이. 이게 몇 조나 됩니까? 스피커만으로는 14조. 14조. 네. 이걸 울리는 앰프가 한 50 몇 조. 아,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김어준 씨 출연료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김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은 이게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건 뭐 전부 다 희귀 아이템들이라 가지고 전부 다 앰프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환산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고물이에요. 근데 오디오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게 꿈이죠. 자, 우선 제가 이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스피커 브랜드는 뱅 & 올룹슨. 기기라기보다는 이제 인테리어 가깝죠. 예. 요거 블루투스로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는 이 음향 분야의 이야기는 황금기가 존재한다. CD를 들으면 그 CD 제작사를 할 수 있다. 소리를. 건전지가 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심한 소리 아니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 네. 에너자이저냐 네. 아니면 뭐 두랴셀이냐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르다.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그 끝판왕은 이 전기. 이 전기가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면 이제 볼륨감이 좋다, 소리가. 그 다음에 이제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사용하면 소리가 까끌까끌하다. 수력발전이 가장 조화롭고 이제 분리감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미친 사람들이 많구나. 맞아요.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은 그 자기 주변에다가 전신줄을 하나 세워요. 진짜로? 예. 예. 이 오디오가 구라의 세계니까 지금 뭐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심한데 네. 실제로 있었던 것 중에 제가 황당하게 여긴 거는 하현상 선생이라고 이제 오도팔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매니아 세계에서도 예, 그 분야의 이제 그 거성 같은 분인데 그 예전에는 어스가 항상 문제였던 거예요. 옛날에 다 단독주택이니까 이제 선을 이렇게 길게 뽑아서 마당에 땅에 묻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걸 실험한 결과 그분이 내린 결론이 그 접지 판에다가 자기 똥을 같이 넣어서 묻었더니 완벽하게 접지가 되더라. 이게 접지의 왕이다. 접지의 그리고 주장하길 자기 똥이 좋다. 개똥 같은 거 말고 뭐 그런 제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겠는가.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들 보기에는. 그러니까는요. 예. 그리고 이제 흔하게는 뭐 케이블 그 전파상에서 1,000원에 1m짜리 사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케이블 바꿈질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용산에서 130만 원짜리 전원 케이블을 들고 나오면서 130만 원짜리. 거기 옆에 이제 냉장고 파는 데가 있었대요. 자기 부인이 저 냉장고 하나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거 그거보다 비싼 건데. 이 케이블. 그러면서 자책을 하던 그런 글도 있었어요. 케이블 얘기는 사실 끝도 없는 게 그 약간 속임수 비슷한 거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막 틀리고 그러는데 제가 겪은 거는 뭐냐면 이게 사전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옛날 오디오 하는 사람하고 현대 오디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달라요. 이제 현대는 디지털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현대 오디오, 그러니까 하이엔드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들에게 케이블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져요. 그래요? 옛날 오디오는 오히려 전달력이나 투명도가 낮은 게 오히려 좋다는 지금 눈앞에 이 핫스필드라고 하는 아주 오디오사에도 빛나는 꿈의 오디오를 드디어 구해서 이걸 잘해보려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카다스니 뭐니 온 세상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사실은. 비싼 걸 다 했어. 그 케이블마다 또 브랜드가 있나 보죠? 다 있죠. 그럼요. 유명한 브랜드 많죠. 전파상에 가면 그냥 메탈 1,000원짜리 해도 전기적 상식에 있어 보자면 이게 똑같은데. 기본은 몇백만 원 드는 선으로 이제 다 했어. 근데 늘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가 선수가 한번 왔길래 뚝 뜯어서 저 내부에도 선으로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전파상 100원짜리 중에 연결돼 있는 거야. 아, 그 안은 정말 싸구려도 최악의 선이 있어요. 그걸로 다 배선이 돼 있더라고. 안에는. 예. 근데 웃긴 게 그래갖고 이제 분기탱천에서 그걸 다 떼어내고 세상에 좋다는 선으로 다 그 한 서너 명이 앉아서 에나멜을 도르코 면도날로 하루 종일 베끼는 일이 있었어. 하여튼 그 짓을 해서 했는데 결론 소리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어쨌든 안 좋아졌다는 것도 어디 영향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진짜. 소리가 그러니까 날카로워진 거예요. 전달력이 세지면서. 그렇죠. 선생님도 멀리 다녀오셨군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가 여기도 적용되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 자, 가도 끝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집을 새로 짓는 데까지 가게 돼 있다, 이게. 왜냐하면 오디오라는 기계가 반이고 나머지 반은 공간이 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니까 좋은 기계 갖다 놓고 모기 소리만큼 울려요. 가슴 아프. 우리나라만의 현실이죠. 그 아파트를 팔고 장흥이나 강화도에 가면 그렇죠. 서울 도심가 아파트에 반값이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디오 하는 분들은 지금 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심가에서 오디오를 하기 어려운 거는 좋은 음향은 넓이가 아니라 천장의 높이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성당의 음악 소리가 좋게 들리잖아요. 그 회절 과정에서 좋은 울림을 안겨준 건데 우리나라는 어떤 건물에도 높은 천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워버리는 수밖에 결국은 그 음향에 맞는 공간을 자기가 소리 1파장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340m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340m. 예, 10Hz는 얼마예요? 34m예요. 그렇죠. 예. 그럼 100Hz는 얼마? 3.4m.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간섭을 많이 느끼는 뭐 150Hz, 200Hz 저역이다. 그러면은 1.5에서 2m 정도. 그러면은 그 정도 되는 직경에 에드발론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낮은 천장에서는 금방 부딪혀서 딴 데 가고 그럼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천장이 높아지고 공간이 넓으면은 그런 막 떠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커다란 공도 둥둥 떠다닐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더 못하면 눈앞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우리는 스피커의 음향을 듣는다고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스피커에서 내 귀에 전달되는 직접 음은 30% 내외예요. 아, 나머지는 반사돼가지고. 나머지는 부딪혀서 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스피커 하다가 나중에 집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혼당하고. 그렇죠. 이혼당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데드하냐 라이브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소리가 먹혀버리면 소리가 답답해진 걸 데드하다 그러고 유리창 같은 데 탱탱 부딪혀서 귀를 울린 걸 라이브하다 그러는데 잠깐만, 이 전문 용어구나, 이 세계에서. 거기서 굉장히 균형점을 찾는데 그 균형점을 찾게 하는 별별 이제 복잡한 기계들이 있어. 저도 막 해봤는데 다 꽝이었어. 최고는 뭐냐? 박수야. 룸 튜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간을 튜닝해서 소리가 잘 울리게끔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좋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최종적으로 박수를 쳐서 확인한다는 걸 깨닫고 너무 허무했다 이거예요. 아, 이게 근데 잠깐만요. 이게 전문 용어는 데드하다 라이브하다. 데드하다는 건 소리가 흡수가 많은 거예요. 잔향이 적고 메아리가 전혀 없다. 퍽 하는 거예요. 퍽 하고 소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사방이 유리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유리로 다 반사돼요. 잔향이 생기죠. 소리를 많이 접해본 사람은 그 공간에 들어가 보기만 해도 귀로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데드할수록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균형점이 중요한 건데 최종적으로 내가 청취 위치에 앉아서 저 멀리에서 가령 클래식을 듣는다고 그래봐요. 그럼 거대한 소리의 파도가 너울너울 치면서 밑에서 쫙 깔려와서 내 몸을 흔드는 거야. 귀로 듣는 건 조금 이거 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 올가즘을 느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데드와 라이브의 균형점을 찾는 거는 스스로 해가면서 하는데 사람의 귀의 성분과도 굉장히 작용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절대 음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처럼 가청 주파수 대역대를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800Hz 내외를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린아이들 귀가 제일 밝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고역대로 조금씩 고역이 안 돼요. 청감이 롤오프 돼가는 거거든요. 롤오프. 뭐 저기 60대 이렇게 되면은 13kg, 15kg. 나 만헤르츠도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7천, 8천에서 끝나. 이 매니아들끼리는 만나가지고 너 몇 천 대까지 듣냐? 이 세계에서는 이제 너 늙었어? 그럴 때 너 롤오프야 자식아 이거예요? 집에 가! 롤오프! 롤오프. 데드라이브. 소리를 위아래 깎아버리는 건데 요즘 우리가 저렴한 가격의 블루투스 스피커나 휴대폰 이런 거 들을 때 다 위아래가 잘린 중역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본격 오디오 같은 거는 전대역을 커버하려고 그래요. 거의 뭐 20Hz서부터 2만 헤르츠 이상까지 다. 2만은 못 듣잖아요, 사람이. 근데 안 듣는데 느껴져요, 다. 미술에 몰두하는 사람이 회화 작품을 보거나 전시된 걸 볼 때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거기 상상이 붙죠. 그렇죠. 근데 음향 세계도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지금 귀에 쨍하고 들리는 소리 외에 여운들, 그 여운을 신체적으로도 느끼고 이렇게 상상 세계에서도 느끼고 하여튼 느껴진다는 거예요. 트위터 같은 게 아주 극단적으로 초고음을 내거든요. 트위터라면 그러니까 스피커에 소리를 내는 이제 유니트가 있어요. 근데 맨 위에 높은 소리를 내주는 게 있는데 슈퍼 트위터라고 해서 거의 안 들려. 근데 그걸 빼버리잖아요. 그럼 소리가 되게 이상해. 뭐가 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끼는지. 그럴 수도 있는데 뭐가 이상해. 거의 속임수니까. 근데 몸으로 느낀다고 그러는데 몸으로 어떻게 느낀다는 겁니까? 그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는 아주 그 고역이 개방돼 있다는 느낌과 뚜껑을 닫아놓고 듣는 느낌 그게 느껴진다고요. 자, 모르는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자, 그럼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어쩌다가 이 음향의 세계에 매료되신 겁니까? 그 사람은 청소년기를 죽을 때까지 산다고 난 느껴요. 그 시절에 알던 친구들을 지금 모습을 보면 그때 간절했던 거를 해결하느라고 일생을 살더라고. 심지어 생각도 안 변해요. 사람은 그때 다 만들어진다고 느끼는데. 저는 안 그런데. 근데 저는 중학교 접어들 때 누구네 집에 가서 헤드폰으로 뭘 듣는데 굉장히 놀라웠죠. 있는 집이었구나. 아메리칸 탑4라고 AFKN에서 이제 팝송을 틀어주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기질의 문제다. 어떤 친구는 볼 차는 게 좋고 나는 소리 같은 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클래식 음악 감상이 르네상스에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르네상스는 그 당시 음악 감상실. 그럼요. 대단한 곳이었지. 그래서 근데 늘 없어. 돈이 없고 음반이 없고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고 늘 모든 것이 결핍이에요. 어릴 때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간절함이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결핍을 그러니까 쭉 지금도 채워가고 있는. 결핍에 뭐가 붙냐면 환상이 붙어요. 예컨대 르네상스에 가면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처럼 생긴 데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보통의 스피커랑 생김새가 너무 달라. 그게 하스필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스피커였던 거예요. 그걸 내가 소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그 단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큰 중형차 한 대 정도. 몇 천만 원 정도. 나는 한 1억 넘을 줄 알았더니 요새 시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 근데 좌우간 그 환상이 붙는다는 게 뭐냐면 매우 다른 히스토리를 갖게 돼요. 그럼 하스필드라는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친한 친구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오디오쟁이들을 만나면 서로만 아는 무지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나요. 쟁이들끼리 만나면 이제 하스필드 서로 스토리를 알죠. 그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근데 종교 집단 같은 거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 결핍감의 돌파구로 음악이 선택됐는데 음향적 세계하고 음악 자체하고는 조금 다른 다르죠. 거예요. 음향은 장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곡을 다 다른 기계로 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향 세계로 넘어온 거는 내 정확한 시기가 있는데 86년에 어떤 사기꾼을 만나갖고 전부 이상한 물건만 갖다 줬는데 내가 나중에 선수가 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얼척없는 일이었던가를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장비가 알아준다. 근데 그분은 구해오는 물건이 꼭 지방이야.
아 부산에 뭐가 있는데 구해다 줄게. 대신 수고료를 얼마 달래. 그게 전부 화학동에서 온 거였어 나중에. 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지난 시간 양자역학에 이어서 진화 심리학에 도전했었습니다. 전중환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중환입니다. 방송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 한 사람이랑 같이 들었습니다. 김호준 실제로 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봤고요. 왜 김호준 총수가 하는데 네가 따라하느냐. 교수가 경박하게. 특히 새끼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은 절대 따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실 거고요. 이 시간을 처음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지난 시간 저희가 뭘 했냐면 이제 진화 심리학을 우생학이라고 오해하는 이들로 인한 교수님의 트라우마를 저희가 네네. 집에 가 이 새끼야. 확보하는 테라피 시간을 저희가 네네. 예. 어떻게 마음의 평화는 얻으셨습니까? 예,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됐습니다. 네, 저를 지도하신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인 데이빗 버스라는 교수님 진화 심리학을 창시하셨다. 예. 그 교수님의 지론이 그거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우리 진화 심리학을 다양하게 공격을 한다. 철학자, 뭐 생물학자, 기존의 심리학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 매뉴얼. 네. 예. 신생 학문이다 보니까 네네. 오래된 학문들이 예. 이제 클까봐. 그리고 또 학교에 이제 TO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네. 지난 시간에는 절반 정도는 본인 트라우마를 고충을 토로하시고. 네,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그래서 오늘 따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따라할 테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통섭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만드신 그리고 이제 이 진화 심리학이 만들어지기 위한 토대를 정하신 에드워드 윌슨 직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윌슨의 손자다 이 새끼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내가 윌슨 손자야 이 새끼야. 그렇죠. 그것도 모르니 이 새끼야. 집에 가. 따라하고 싶은 유혹을. 특히 집에 가 요거 따라하고 싶으시죠. 네. 한 번만 해볼까요? 집에 가 이 새끼야. 교수님 이렇게 인토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고음으로 쭉 가면 안 되고 집에 가 이 새끼야. 집에 가 이 새끼야. 그다음 혀를 끝에 한번 살짝 쳐주세요. 집에 가 이 새끼야. 자,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입니다. 국내 진화 심리학의 1세대시고 저희가 진화 심리학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탄생했는가 불과 30여 년밖에 안 된 학문이기 때문에 짚어봤고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진화 심리학이 이제 기존의 심리학과 어떻게 같은 심리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가. 네. 구체적 사례 짚다가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이제 교수님의 고충 듣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화 심리학의 지도를 자세히 그려보기 위해서 인간의 이런 특질을 진화 심리학은 이렇게 해석한다. 구체적인 사례와 실험 중심으로 좀 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뭐부터 시작할까요? 총수님은 관심 있어 하는 짝짓기부터 바로 하시죠. 예, 그 진화 심리학은 이 남녀의 짝짓기만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전체 연구 중에 짝짓기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진화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근데 이 짝짓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많이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기존의 심리학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끌리는가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뭡니까? 하나, 가까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근접성. 자주 봐야 끌리게 된다. 두 번째.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요. 네, 유사성. 나랑 비슷해야 끌린다. 그
그렇게 설명합니까? 기존 심리학이? 그런 뭐 세 가지 정도의 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까먹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러한 요건에 잘 충족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자신은 친남매라는 것이죠. 오빠나 여동생이죠. 자주 보고 나랑 비슷한 사람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친족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여기지는 않죠. 예. DNA 새겨져 있는 금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경우는 아니냐. 그렇죠. 묻는 거죠. 진화심리학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식의 설명이야말로 사후적인 설명이고 감정, 뭐 호르몬,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의 설명인데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장난감 총을 갖고 놀아서 폭력적이 되었다. 왜 지금의 상태에 이르는가만 설명하는 것이지 네네. 기존 심리학과 어떻게 네네.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죠. 구체적인 잠깐 좀 설명하실 것 같아요. 사례가 생각 안 나시는구나. 그게 잠깐만요. 이건 편집해 주십시오. 요걸 살려야 되겠다. 교수님 지금 인터넷에 검색 중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남성들에 비해서 조상 여성들은요.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남성을 남편감, 신랑감으로 선호를 했으니까요. 기존의 사회과학적인 설명에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남성들이 자원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독점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원을 얻기 위한 통로로 돈 많은 남성을 택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원래 차이가 없었는데 타고난 거는 그렇지 않은데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자원에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라고 기존의 사회과학은 설명을 했죠. 남녀 부에 대한 선언은 똑같은 정도였으나 네, 원래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불균형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를 선호를 한다라고 설명을 결과로서 사회 구조의 결과네요. 그 선호가 생긴 것은 사회 구조적인 데서 원인을 일반적인 심리학은 그런데 이제 진화 심리학은 그런 자원의 불평등이 있기 이전부터 애초부터 풍부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남성을 신랑감으로 선호를 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비 앤 커스미지라고 진화심리학 연구 초창기 그 창시한 분인데요. 그 연구실에 있던 여자 대학원생이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이 신문의 백화점에 세일 광고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성의 사진이었대요. 백화점 광고인데 그 백화점 광고 그 모델은 남자고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근데 이 여자 대학원생은 지나가는 남자 대학원생한테 야 이거 참 광고 멋지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이거 뭐가 멋있어 하면서 슉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 대학원생이 여기에 착안을 했는데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아기를 케어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성향이 클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요.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검증? 그 갓난아기가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웃으면서 다정하게 돌봐주고 있는 남성의 사진이랑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옆에서 책을 보고 있는 사진이랑 똑같은 남성 모델이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사진을 보여주고요. 어떤 사진 속의 남성이 신랑감으로 가장 매력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울고 있는 아기를 다정하게 돌보고 있는 남성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여자 대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주머니에 돈이 많은 남자였어. 그 좋은 4번이 없네. 그 제가 총수님이 항상 참 감이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대단한 그 촉이십니다. 그거 그때 그거 진짜 대단한 촉이세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총수님을 칭찬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감사합니다. 미리.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남자 대학생들에게 했어요. 울고 있는 아기를 어떤 여성이 다정하게 케어하고 있는 사진이랑 들은 척도 안 하고 책을 읽고 있는 여성 그리고 여성이 혼자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세 종류의 사진을 보여주고 남성들에게 어떤 여성이 신부감으로 가장 매력적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 비슷하게. 제일 예쁜 여성은 올랐겠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여성이니까 그거는 아닌데 세 사진이 다 뭐 예를 들어 33.3% 정도씩 아무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가끔
왜 신문에서 배드 파더스 이래가지고 자기 자식인데도 양육비를 뭐 내기 싫어해서 뭐 이렇게 또 신문에 막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보들 여성끼리 공유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남성들은 자기 친자식이 분명한데도 평균을 내보면 개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학교 수업 시간에 그 남학생들한테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소개팅 나갔을 때 그 여학생들한테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해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롤 해보셨어요? 니들이 좋아하는 뭐 게임이나 스포츠 뭐 축구 좋아하세요? 뭐 너는 군대 얘기하는 예. 니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 연구 결과를 응용을 하면은 혹시 뭐 어떤 아기 유모차 끌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잠깐만 기다려요 하면서 유모차한테 달려가서 애 너무 이쁘다. 몇 살이에요? 사진 찍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여성이 보는 앞에서 호들갑을 떨어라. 그러면은 신랑감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 즉 남성들은 이거를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이랑 치법으로 본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여학생들한테 그 똑같은 얘기를 해보면 여성들은 진심으로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왜 가끔 뭐 이렇게 남자 탤런트들이 애기들 좋아하고 그러면은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러면서 막 되게 화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기를 케어하고 이렇게 신경 쓰는 남자들은 정말로 포인트를 딸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거는 제 식대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윤리가 오랫동안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육비를 줘야 되고 이혼하더라도 이런 이제 규범들이 있는데 그거 없던 시절, 흔히 말하는 사바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임신을 했는데 여성이 남자가 사냥을 해와서 먹이를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 지금은 윤리의 문제인데 그때는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때는 움직일 수 없게 된 여성이 동물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고 약탈당할 수도 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니까 네네.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임신한 채 버려질 것인가 유기될 것인가 그런 어떤 유기 공포에 대한 감이 있는 암컷은 살아남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암컷만 살아남아 결국 우리가 이런 형질을 갖게 되었다. 아주 95%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행동의 진화적인 이유를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네. 살아남고자 한 거겠죠. 네네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내 행동의 이유를 진화적인 이유를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그때 이 선조들의 선택을 보자면 네네네. 마치 그 지금 진화 심리학이 그 이유를 파헤쳐서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게 남아있다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남성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해 줄 수컷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호가 생기는 거죠. 마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즉각적으로 이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길 가다가 유모차를 향해 뛰어가는 남자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한다는 건 겁니다. 미친 새끼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기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냉정한 이런 남성을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기 엄마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네 번째 돈가방을 들고 있는 걸 더 좋아할 것이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요.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정말 차고 넘치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연예인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부인이나 남편에 대한 사랑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너는 왜 저렇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대조 효과라고 하는데요. 잘생기거나 예쁜 연예인들의 사진들을 한 집단에는 왕창 보여줘요.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을 본 남성 집단에게 각자 자신의 애인 혹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슈퍼모델들의 사진을 본 남성들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떨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쓸모없는 습관들. 야 너는 왜 저렇게 안 생겼어? 이런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성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브래드 피트나 이런 남성 연예인들의 사진을 본 여성 집단이랑 평범한 총수님의 얼굴 같은 사진을 본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건 아니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특정 그룹에게는. 그랬더니 여성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에 대한 사랑을 물어보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돈을 많이 들고 있는 남자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이 연구 결과는 진화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남자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뭘 진화 심리학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진화적인 환경에서 뭐 자원을 공급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자. 남자는 다 속물이고 쓰레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남자는 진화가 덜 된 동물에 가까운 놈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여기서 총수님의 통찰에 나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이 또 다른 연구도 했어요. 이번에는 월말 김호준입니다. 자, 클래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에 이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을 주변에서 혹시 지금쯤에는 들은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희 쪽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으신 분들은. 업계에서? 네, 저희 업계 쪽에다가는 못 물어보고 있어요. 그냥 지인들만? 네, 저희 지인들만. 지인들 아주 좋아합니다. 주변에 음악진밖에 없어요. 네, 다른 분들도. 베토벤도 네. 예? 연애 한번 못 해본. 사실 어렴풋이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표현을 못했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던 것을. 그렇죠. 차마 말을 못했는데 너 얘기 듣더니 맞아 그랬었지 맞아 뭐 이런 반응들. 그러니까 이 음악이 이렇게 나왔지.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누구와 함께 가보나요? 차이콥스키가 말이죠. 네. 이 음악하는 사람들 이름 중에 제일 지적인 느낌이 나요. 아무래도 러시아 쪽 이름들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스키들. 아니 이상하게도 다른 스키들은 좀 외우기 힘든데 차이콥스키는 뭐 대표적인 스키니까. 살짝 붙을 뿐만 아니라 지적이다. 맞아요. 차이콥스키. 제가 아는 리조트 앞에도 뭐 스키용품 파는 가게 이름이 차이콥스키로 한 데가 있어요. 제가 아재 개그를 하는 게 아니라 스키를 파는데 차이콥스키. 센스쟁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스키장. 그러니까. 네. 참 센스쟁이네. 잘 졌다. 이번 달에 저희가 비트겐슈타인을 했는데 이제 이 섣불리 그거 한 말로 출발했다가 섣불리 이야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상 최초로 내가 집에 갈게. 비트겐슈타인 알아? 나도 몰라 이 새끼야. 같이 집에 가셨구나.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하는 내가 집에 가겠다. 충분히 그럴 사람이죠. 네, 대충 그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훈을 얻고 어른 시절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다. 자, 어른 시절 어땠어요? 네, 우선 이 사람 러시아 사람이고요. 스키니까. 근데 이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음악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뒤쳐졌었구나. 한참 뒤쳐졌습니다. 베토벤이 1827년에 죽고요. 그리고 차이콥스키가 4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엄청난 음악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쪽 서유럽 쪽에서는. 뭐 맨델스존, 뭐 슈만, 슈베르트, 뭐 자기가 베토벤을 계승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베르디, 바그너 이런 오페라 작곡가들. 이미 그때 차이콥스키 태어날 때 20대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 러시아 쪽에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국제적인 음악가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명한 스키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나마 나왔다는 사람도 스키가 아니에요. 안 쳐주지. 스키여야지. 그렇죠.
러시아에서도 뭐 대단한 음악가들이라고 자기네들은 존경했지만 서유럽이나 다른 외국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작곡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죠. 어떤 식의 격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하는 음악?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모차르트 수준이었어요. 베토벤 전에 모차르트 음악 정도가 유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 정도 시대를 보시면 됩니다. 올드 패션이었구나. 그렇죠. 이제 여기도 궁전이 있잖아요. 궁전하면 뭐 궁정 음악가들이 당연히 있고 이런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럽에서 수입해서 주로 뭐 이탈리아 연주자들이라든지 작곡가도 독일, 오스트리아 작곡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유럽적 기준, 서유럽적 기준에서 보자면 아직 촌스러운 러시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러시아 스스로도 그렇게 되면 이제 방어적으로 돼서 야 네. 우리 음악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 맞아요. 정확해요. 이런 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세상 사람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국민주의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민요를 좀 삽입하고. 그러니까 팝송 막 터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트로트지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러시아는 트로트야. 오히려 러시아에서 이거 안 쳐주는 거죠. 그렇지. 야 이건 클래식 아니지 않아? 오히려 러시아에서. 그렇지. 그래서 짝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더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취미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클래식 연주자들은 인정을 못 받고 네. 대중 가수들 정도가 듣기 좋네. 네. 응?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렇죠. 아예 전문적인 연주자들보다 직업이 다른 직업인데 클래식을 괜찮게 하네. 이런 분위기가 더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당시에. 대충 알겠어요 분위기는. 또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음악원조차 없었습니다. 음악 교육 기관이 없었다. 그렇죠. 전문적인 교육 기관이 없었어요. 차이콥스키는 어릴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겠네. 예. 본인도 음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어릴 때부터 신동 났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취미로 했어요. 그냥 집에서 피아노 치고 본인이 음악가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게임방에서 그냥 스타크래프트 정도 한 거구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직업은 그러면 법률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아버지는 원래 이제 광산 감독관이었는데 원래 광산촌에서 태어나거든요, 이분이. 네. 아버지도 얘가 음악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역시 부모가 재능을 발견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음악 학교도 없고 네. 남자라면 법대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가뜩이나 법대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군대식 학교였습니다. 법률사관학교 같은 거였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학교가 뭐 체벌도 엄청 심하게 하고 완전 음악하고 정반대 환경에서 살았네. 맞아요. 그래서 직장도 법무부에 들어갑니다. 법무부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이에요. 놀랍죠. 22살까지 법 공부하고 있었어요. 서유럽의 유명자한 음악가들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다르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동기들이 이 법대 동기들이 제가 저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법무부를 다니다가 괜찮은 음악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당시에 러시아 음악 협회라는 데서 음악 공부를 좀 하고 교양 강좌 아니야? 교양 강좌죠. 대중 교양 강좌. 그렇죠. 강의를 주최한 사람은 또 유명한 음악가였어요. 학생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구나. 그렇죠. 전에 음악 해볼 생각 없나 이렇게 된 거구나.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안톤 루빈슈타인이라는 분인데 당대 뭐 지휘자, 피아니스트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슈타인이 또 스킬을 발굴했구나. 이분이 그 러시아 음악협회에서 그 강의를 주최를 했고 이 음악협회가 곧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 돼버립니다. 임자를 만났네. 내가 쭉 강좌하면서 지켜봤는데 너 야 음악해야. 그렇죠. 근데 얘도 그러면 얘래. 우리 이 차이콥스키도 그래 나는 음악이하고 달려갔구나. 법무부에 취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표 딱 던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제대로 음악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혼났겠네. 아버지가 야 남들 내가 아는 음악가들은 다 20대 초반에 벌써 데뷔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지. 좀 늦지 않았니? 뭐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늦지 않았냐가 아니라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죠. 음악을 제대로 배운 거는 그러면 성인이 돼서네요. 22살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케이스는 이런 정도로 이름을 남긴 사람 중에는 없지 않아요? 없어요. 20 대여섯 돼야지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1년 안에 엄청난 주목을 받습니다. 너무 빨리 배우는 거예요, 얘가. 드디어
천재성이 폭발하는구나. 폭발해요. 완전히 폭발해요. 그럼, 야, 20대까지 삶을 허비했네. 근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가자마자. 작곡을 이제 기가 막히게 하니까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교향곡 언제 썼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교향곡. 교향곡. 네. 26살에 나와요, 교향곡이. 이건 미친 실력이죠, 이건. 아니, 선생님만 하더라도. 네. 어릴 때부터 배워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교향곡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스키는 3년 배우고 교향곡 딱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뭐지? 괜찮아. 월말 하잖아요, 월말. 월말하기 맞아. 근데 그래 처음으로 딱 던진 교향곡 1번이 성공해버려요. 성공을 해버려 게다가? 성공해요. 겨울날의 환상이라고 하는 곡인데 러시아 춤곡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 곡을 테트리스 교향곡이라고 불러요. 테트리스에서 많이 듣던 멜로디들이 살짝살짝 나오긴 해요. 이 중간중간에. 근데 그 시절에는 터졌다. 그 시대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들 인정을 해줬지만 지금 본인 곡에 묻힌 거예요. 이건. 본인 곡이 워낙 위대한 곡들이 많아서 워낙 뒤에 교향곡들이 대단해서 묻힌 거지. 그 당시 클래식 업계에서는 26살이 처음 내는 교향곡이 이야 네. 물건 나왔다. 네. 그런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규장 선생님의 동생이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빈슈타인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안톤 루빈슈타인, 동생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이 차이콥스키를 보고 있다가 야, 너 내가 지금 모스크바에 학교 하나 또 세우거든? 이러는 거예요. 형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장. 본인은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모스크바 음악원 교장. 곧 학교를 만드는데 거기 너 교수로 와. 이야. 이러는 거예요. 26에? 네. 음악 공부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교향곡 딱 내고 그게 딱 터지고. 네. 바로 교수로. 그렇죠. 모스크바 음악원에. 교수로. 이제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음악을 빵빵 터뜨리게 되는 거죠. 와. 재능은 확실했네. 확실했죠. 하지만 본인의 인생 자체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왜요? 결혼을 굉장히 안 좋게 합니다. 결혼을 안 좋게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자예요. 그 시절에 더군다나 러시아에서 빡빡한 러시아에서 그 빡빡한 러시아에서 네. 야 정말 남자도 반하겠다 할 정도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처음에 자기 생긴 거하고 동성애하고 상관이 없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떤 여자분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본인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고 완전히 깨닫지도 못한 채 결혼까지 가버렸구나. 그렇죠. 그때는 거의 범죄에 가까웠으니까 러시아. 범죄에 가까웠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차이콥스키가 자기 동생한테 한번 편지를 보내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사람들이 자꾸 나 이상하게 보는데. 방어 결혼이구나, 방어 결혼. 그렇죠. 나 이제 아무하고나 결혼할래. 이래버린다고요. 본인의 편지에 정확히 그렇게 써 있어요. 나와 결혼하겠다는 누군가와. 그렇죠. 근데 그 여성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이 차이콥스키한테 접근을 했던 여자분이 있습니다. 네. 그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제가 선생님 강의 한번 들었어요. 이런 분이 나타난 거예요. 팬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 처음에는 여자분은 설득을 해요. 나는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못 버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결혼까지 가버린 거예요. 더 애가 타지 여자는. 그렇죠. 그래서 이분과 결혼하고 2달 만에 도망갑니다. 차이콥스키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관계를 요구할 때 그렇죠. 즐겨버렸구나. 나는 스트레이트여서 잘 모르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공포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도대체 성격도 안 맞고 못 살겠다. 자살 시도를 해요. 그 2달 사이에.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너무나 두렵고 네.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너무 괴롭고. 맞습니다. 야, 심약한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심약했어요. 너무나도 소심했고 못 견디고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살을 한다는 게 추운 겨울에 강물에 들어가 있다가 왔어요. 얼어 죽으려고? 얼어 죽으려고. 그게 얼마나 힘든데. 폐렴에 걸리려고. 폐렴에 걸리려고. 한참 동안 거기 들어가 있다가. 성격 진짜. 성격을 알겠어. 소심해 진짜. 진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나 죽을 거야. 가해가지고 추워서 죽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추우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 춥다. 너무 추우니까 나온 거죠. 집에 와서 당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 바로 헛디져갖고 강물에 빠졌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또 건강해요.
마음은 너무 소심한데 그렇죠. 몸은 너무 튼튼하고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해. 그래서 폐렴에 걸리지도 않고 멀쩡한 거죠. 완전 멀쩡. 야, 비극적인데 웃기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왔어요. 무사히 돌아와서. 근데 이게 강물에 빠진 게 아니라 네. 자살 시도였다는 걸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못 견뎌서 자기 여행 가겠다 그러는 거 떠나서 안 가요, 다시. 가출했네, 그냥? 그냥 가출하고 다시는 안 봅니다. 평생 동안 안 봅니다. 야, 그 여성은 어떻게 해? 말은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혼을 안 해주려고 계속해요. 차이콥스키는 계속해서 그 괴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말도 안 한 것에 빡치지.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상태에서 안 오니까. 네. 그리고 가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스위스에 가서 여행하고 그러고 다시 딴 도시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로 안 돌아가고. 네. 그러면서도 엄청난 곡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아주 대표적인 곡 하나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아, 1번? 1번. 아, 알지 이거. 깜짝이야. 야, 첫 소절에 바로 알겠네. 멋있죠. 진짜 멋있는 부분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이야, 알지 이거. 이건 아는데 스키 형이 만든 건지 몰랐지 내가. 피아노 협주곡 1번. 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석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학 이야기, 문학 평론가이자 번역가 조영일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코너는 없어진 줄 아셨죠? 예. 세상의 냉혹함을. 세상의 냉혹함을. 고정의 힘듦을. 고정의 힘듦. 자, 러시아 문학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예. 두 사람 인생과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뭘 해볼까요? 스탕달과 발자크. 프랑스 19세기 소설이죠. 뭐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두 작가인데 두 작가를 한 번에 다루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탕달, 발자크.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이름. 스탕달. 스탕달 신드롬. 스탕달 신드롬. 네. 그거 아닙니까? 예술품을 봤을 때 네. 정신이 나가는 현상. 그랬나요? 뭐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발자크는 뭐 없습니다. 떠오르는 게 스탕달은 스탕달 신드롬. 그리고 적과 흑. 네. 적과 흑이 그게 뭔가 줄거리를 어딘서 읽은 듯한 기억 속의 부수레기가 남자가 여자를 총으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밖에 생각해야죠. 네. 남자 여자를 총으로 쏴요, 그죠? 네. 예. 왜 쐈을까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죠. 제가 하여튼. 예. 아, 근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예. 기억나고. 그 다음에 발자크는 뭐가 있죠? 발자크 같은 경우는 유명한 작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작품 많아요. 양도 많고. 상대적으로 고리오 영감이 많이 읽히는 이유가 분량이 적당하고. 고리오 영감이요? 예. 고리오 영감은 한 400페이지 정도? 발자크 소설 중에서는 뭐 그렇게 길지 않는. 어디서 읽어본 거 아니 그거 영감이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영감이 계속 살면 이야기가 안 되죠. 네. 딱 그 정도로 네. 짧게 그게 제가 가진 이 스탕달과 발자크에 관한 지식의 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뭐 또 하나 있다. 제가 발자크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취하는 특유의 경직된 포즈와 얼굴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자크가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연출된 포즈와 표정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9세기에 이렇게 과장된 표정과 자세로 연출해서 사진 찍었단 말인가? 허세, 허풍 딱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얼굴을 보면서. 그거가 전부다. 자,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어풍을 아는 게 굉장히 핵심이긴 해요. 발자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아, 참. 근데 오늘 하여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 딱 보니까 네. 발자크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머리만 좀 자르시면. 내가 네. 발자크 정도로 띵띵하진 않아요. 약간 스탕달하고도 약간 닮으신 것 같고. 스탕달은 못생겼던데. 아, 그 이제 스탕달의 아픔이 있어요. 또. 스탕달. 네.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네. 오늘. 우리가 그 소림사 10대 제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서머스린 모험이라는 작가가 10대 소설이라는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10대 소설의 목록 중에 적과학과 고리의 영감이 들어간.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작품을 이해하면은 네. 일단 세계 문학 20%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10대 소설의 네. 나머지 두 작품이 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하고 전쟁과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월말 김어준 1회하고 오늘만 그 잘 청취를 하시면 40%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하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자, 네. 인생에서 다 소설이나 음악이나 네. 철학이 나오는 거라. 네. 누구 인생부터 짚어볼까요? 두 사람의 작가가 동시대인이긴 했거든요. 아,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스탕달이 1783년생이고요. 발자크가 1799년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스탕달 같은 경우는 작품 활동을 40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작품 활동 기간을 놓고 보면 둘이 거의 동시대인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스탕달하고 발자크하고 나이 차이가 뭐 10몇 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두 사람은 기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스탕달 같은 경우는 네.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활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실제로 군인으로서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를 했었어요. 이탈리아 원정도 갔고 러시아 원정까지 따라가 물론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라 병참? 군수, 네. 병참 뭐 이런 것들을 했고 이탈리아든 어디든 점령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여자들하고 친하게 네. 지내거나 아니면 연극을 관람하거나 약간 이렇게 한량 스타일로 보냈지만 스탕달은 예.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경험이 존재한 스탕달하고 네. 발자크는 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요게 적과학하고 고리의 영감하고 작품의 차이를 만들어냈죠.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도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 시대의 네. 영향도 받았지만 성격적으로도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달랐군요. 네. 네. 그래서 스탕달 삶의 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스탕달 같은 경우는 변호사의 네.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쪽이 약간 이탈리아계였어요. 7살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 굉장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이탈리아를 제2의 고향이라고 여기고 프랑스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약간 프랑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공존을 하는. 아버지를 싫어했나 보구나. 그렇죠. 아버지를 왜 싫어했어요? 아버지 이제 뭐 엄청난 이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파리로 가게 되는데. 파리로 가게 된다는 건 프랑스 다른 도시에 있다가 어디서? 그르노블 출신이거든요. 아, 첫사람이구나. 네. 강원도 정도 되는 건데. 네. 강원도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알프스 동네인데 거기가 올림픽 때문에 유명해진 동네죠. 네.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어서요. 네. 하여튼 그 청동네 그 사람도 얼마 안 사는 동네. 네. 촌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투리가 심하면 네. 예민한 사람은 그게 컴플렉스가 돼서 평생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런데 두메산골 출신이에요. 스탕달이 우리로 그렇죠. 치면 네. 그 동네라면 네. 그 동네 살다가 파리로 갔어요. 네. 네. 아버지는 변호사 출신이고 네. 아버지는 그러면 변호사가 되길 원했겠네요. 그렇죠. 당시만 하더라도 문학가라는 게 수상한 직업이었어요. 딴따라 정도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발자크 같은 경우도 20살 때 자기가 문학가게 되겠다고 선언하고 아버지랑 쇼부로 보죠. 뭐냐면 2년 동안만 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 내가 문학가로서 좀 이름을 날리겠다. 최저 생계비를 받고 2년 동안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데 발자크는 첫 소설가로 시도에 실패해요. 실패를 하고
2년 후에 집으로 다시 복귀를 하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친구가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것처럼 취급을 받았군요, 그때는. 그렇고 이제 오늘날에는 작가로 성공하면 뭐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당시에는 출판계가 제대로 틀이 안 잡힌 사회였기 때문에 문학가가 된다는 거는 너 뭐 먹고 살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스탕달은 아버지가 변호사고 파리에 가서 아들이 변호사가 되길 원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일찍 죽었죠. 일찍 죽었는데 이탈리아계고 예술을 사랑하고 감수성 예민하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 쪽 성향을 타고났나 보죠? 그렇죠. 아버지는 출세만 하는 속물적인 전감외우였구나, 아버지가. 전감외우 속물 아버지. 그런데 아들은 아주 예민하고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근데 이제 이 스탕달이 이제 외가 쪽 가문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 외할아버지 사촌의 아들이 육군성의 고위 관리였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군인이 된 거죠. 당시는 이제 군인이 가장 힘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폴레옹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나폴레옹이 군대에 들어갔어요. 바로 임관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탈리아 원정에도 참여하고. 근데 군인으로서의 어떤 재능이나 역량이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병참하고 그런 이름 없는 장교였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죠. 당시에는 이름 없는 장교였고요. 전쟁이라는 게 싸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이제 굴복만 시키면 되고. 오랫동안 체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탈리아계 여자랑 사귀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오페라나 또 음악회 같은 데를 찾아가고. 스탕달은 당시의 어떤 전쟁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일종의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탕달은 이탈리아 문화에 심취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책들도 여러 권 내요. 스탕달이 죽을 때도 자기는 밀라노 사람이라고 묘비명이 적어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 문화적인 것에 대한 동경 그게 이탈리아에 대한 애정으로 드러나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밀라노예요? 근데 스탕달은 독특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항상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명으로 글을 쓰고 연구자들이 스탕달의 그 본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스탕달이라는 것도 독일의 한 도시 이름이거든요. 필명으로 활동했다는 겁니까? 대부분? 그렇죠. 이 적과 흑이 스탕달이라는 필명으로 써서 발표한 것이라 스탕달로 유명해진 것이지 다른 작품들은 또 다른 필명으로 했다? 근데 그 필명이 많아요? 여러 개 있다고 출간을 하지 않는 작품들도 있고요. 왜 그랬을까? 자기를 감추려는? 왜 감추렸을까요? 글쎄요. 나쁜 짓을 했나? 못생겼습니까? 스탕달은 뚱뚱하고요.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연애에 대부분 실패해요? 그렇죠. 그 스탕달의 개인사를 쫓는 사람들에 의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첫 순정을 직업 여성에게 바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첫 순정을 직업 여성에게 바쳤다는 너무 그럴듯한 표현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수많은 여성들하고의 연애에 집착을 했는데 실패했죠 다. 실패를 했는데 얻은 건 있죠. 매독을 얻었어요.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거든요. 스스로. 아무리 후하게 평가를 해도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못생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못생김을 극복하는 생존 기술을 여러 가지 개발하기 마련인데 스탕달은 그게 소설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스탕달의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연애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연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연애론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글로 연애 배우는 거. 글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스탕달 소설의 주인공들이 본인은 안 돼도 작품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월말 김어준입니다. 다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들 있는 것 같은데 납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나 싶은 그런 분야, 장르, 영역이 있기 마련이죠. 나만 모르나 시리즈 첫 번째 대중문화 분야에서 힙합 두 분을 모셨습니다. 힙합 아티스트 팔로 알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힙합 저널리스트 김봉현 선생. 네, 반갑습니다. 저는 힙합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해수는 왜 더 죽겠는데 후드를 쓰고 있나. 네. 저는 저 금목걸이는 80년대 동네 깡패들이 갖고 다니던 건데 투팍, 노토리어스 네네. 요 정도 수준에 딱 멈춰 있습니다. 네. 이 투팍, 노토리어스가 죽이고 그랬던 거죠. 네, 뭐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둘이 그 비프라고 그러죠. 원래는 친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갱단의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결국에 둘 다 죽게 되죠. 네. 그러니까요. 가수들인데 서로 죽이고 지랄들이다. 그리고 이제 쇼미더머니 나름 재밌다. 독특한 리듬감과 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구나.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많은 경우에는 못 알아듣겠다. 예. 가사가 안 들린다. 왜 저렇게 발음할까? 혼내주고 싶다. 이런 정도에 딱 멈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힙합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한 장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미국 이외 국가 중에는 우리가 굉장히 흥한 케이스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한 3, 40대 정도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요. 한 40대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 바지 야 누가 좀 잡아줘라.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자, 다들 이해하나? 나만 모르나? 이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여기에 출연을 결심한 게 힙합 음악이 한국에서도 이제 수년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지만 즐기는 사람들 중에 다수조차도 힙합의 문화 자체의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의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한 번만 모시면 될 뻔했네. 저한테 섭외가 온 겁니다. 네. 저는 아티스트와 이런 얘기를 따로따로 하실 줄 알았는데 아티스트가 둘 다 얘기하면 김봉현 선생은 안 모셔도 될 뻔했는데.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는 그 힙합의 스토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7, 80년대 흑인 커뮤니티에서 브롱크스, 뉴욕의 그 위쪽 동네 백인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그 동네가 슬럼화 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그 동네에서 출발했다. 맞죠? 네. 출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현님께서 얘기하시죠. 예, 제가 약간 지금 프레임이 처음부터 안 좋게 제가 지금 별책부라고 취급받으면서 상당히 좀 전망이 어두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뉴욕의 그 브롱스가 이제 슬럼가잖아요. 예. 그 뒷골목에 블락 파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고. 미국에서도 오래 안 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가장 사실 어린 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전에도 흑인 음악은 여러 가지 장르의 흑인 음악이 많았는데. 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다 있습니다 머릿속에. 네, 좀 짤막하게 하신 것 같아갖고. 김원훈 씨가 말을 끊어가지고 말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제 1970년대 그 뉴욕 브롱스의 흑인뿐만 아니라 히스팩이나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살던 그 동네에서 나온 곳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 DJ 쿠러크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힙합의 창시자로 받아들여져 있고 이 사람이 DJ였습니다. 근데
뒷골목에서 블락 파티라고 해서 골목을 좀 막아놓고 그 거리에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흑인 음악은 예전부터 있었고 소울, 펑크, 디스코, 특히 디스코가 그 당시에는 그 주류 흑인 음악이었는데 그때는 DJ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아서 한 곡을 틀고 끝나고 또 한 곡을 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DJ 쿠로크가 살펴보니까 한 노래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흥분하는 부분이 보컬이 끝난 후에 간주 부분,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때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춤을 추더라. 그래서 쿠로크가 그러면 이 부분만 계속 짜집기해서 계속 이 부분만 연달아 틀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턴테이블 2대에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그 부분만 계속 튼 거예요. 같은 노래. 예, 같은 노래든 다른 노래든 브레이크 부분, 비트만 나오는 그 부분을 번갈아서 계속 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춤을 추고 열광할 수 있게 된 거죠. 쿨워크요? 쿨 헐크. 쿨 헐크. 네. 허크. 네. 네. KOO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HERC. KOOL 띄고 HERC. DJ 쿨 헐크. 힙합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네, DJ 쿨워크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기록에 남겨져 있죠. 그 왜 이 턴테이블 2개 놓고 같은 음악인데 양쪽 손으로 지그지그하고 그런 걸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자세히. 네. 제가 그 말을 좋아하나 봐요. 네. 이어서 설명하자면은 한 말 더 들어주시죠. 그 당시에 DJ 쿨워크랑 또 그랜드마스터 플래시라는 DJ가 있었는데 발음으로 봐. 그 동네에서 사시다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뭐 잠깐 산 적은 있지만 뭐 팔로알토가 미국의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동네? 네. 팔로알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 제임스 브라운이 그 당시에 이제 재즈 음악에서 영향받은 펑크 아티스트인데 이제 그런 간주 브레이크 부분이 많았어요.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에. 그래서 그거를 DJ 쿨워크가 그 니들 드랍이라는 기술인데 이제 그 특정한 뭐 4마디나 8마디 구간을 반복해서 이렇게 트는 그러니까 뭐 둥둥차 두둥두둥차 그러면 다시 바늘을 원래 자리로 돌려서 끊기지 않게 이렇게 튼 그 기술이 턴테이블을 갖고 턴테이블을 갖고 바늘 니들 드랍이니까 뭐 대단하게 들리는데 그냥 옮긴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냥 바늘을 이제 원래 자리에 옮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손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니들 드라이브 턴테이블 돌고 있는데 손으로 들어서 재빨리 옮겼다. 그렇죠. 순발력 있게.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착착착. 소리 안 나게 빨리빨리. 네, 음악이 이제 박자가 안 끊기게. 그러니까 판돌이 손 기술이 좋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손 기술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듣기로는 연속적으로 계속 신나는 비트가 계속 나오는. 네, 그렇죠. 그런 시도를 처음으로 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구나. 그리고 그게 더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도 이제 클럽이 있었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DJ 쿨워크는 그 장비들을 갖고 공원으로 나간 거예요. 브롱스에 이제 공원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즐길 수 있게 블락 파티라는 말이 생긴 게 그 동네를 블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야외에서 파티를 하면서 놀면서 대중화가 됐죠. 그렇게 시작됐고 근데 그걸 듣고 야 이거 괜찮다라고 하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발상의 전환이었죠. 처음 어떤 틀을 깬 거잖아요. 그게 힙합은 사실은 와이낫이라는 태도를 항상 가지고 발생했다고 봐요. 이거 왜 안 돼? 이걸 왜 안 되는 거야? 똥바지 왜 못 입어? 네. 패션도 아니 이렇게 입으면 왜 안 돼? 이런 거죠 사실은. 그 헐렁하고 큰 바지. 그다음에 남의 옷 같이 굉장히 큰 상의. 이 음악하고 걔하고 왜 만난 거예요? 일단은 힙합은 어떤 게토에서 사는 미국 흑인에서 발생한 음악인 거죠. 흑인 음악. 예, 그렇죠. 패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 게토에 사는 흑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으니까 뭐 옷을 많이 물려 입었다거나. 근데 사실 올드스쿨 시절의 그런 힙합 뮤직비디오나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은 오히려 예전에 더 스키니한 핏의 옷을 많이 입었어요. 되게 초창기에는 힙합 패션도 변천사가 계속 있어요. 제가 아는 지금 이 똥바지는 그러면 좀 한 90년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전에는 힙합 패션이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팬티 겉으로 보이게 입고 콩쿠파 질질 끌 저거 어떻게 입고 다니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상의, 후드, 그다음에 목걸이. 이런 게 90년대에 나온 거예요? 패션의 변천사인데 그게 이제 주로 90년대에
그 커머셜한 래퍼들이 그런 식으로 패션으로 입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힙합 패션은 좀 루즈 핏으로 입는다라고 인식이 생긴 거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아까 봉현님이 말씀하시다 만 얘기처럼 뭐 이럴수록 주목받는 건 저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국내 이렇게 힙합 역사를 이렇게 알려질 때 뭔가 흑인들이 못 살아서 뭐 부모님의 옷을 입다 보니까 뭐 옷이 커졌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 패션의 변천사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패션에 뭐 트렌드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래를 말할 때 그러니까 딱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악기 살 돈이 없어서 턴테이블로 음악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썰이 있는데 또 반대로는 가난하지 않았다. 가난과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자료에서는 래퍼가 실제로 나는 가난해서 악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라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래를 말할 때 저희가 정답을 한 손에 쥐어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설을 가난했기 때문에 형들 걸 이어받았다. 네. 물려 입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가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네가 총기, 마약, 강력범죄 이런 게 어릴 때부터 노출되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형이 이제 감옥 간 거지. 네. 그렇죠. 형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네. 18살 형 옷을 11살에 입으면 당연히 옷이 커지게 마련이고 주변에 다 그렇게 입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패션처럼 자연스럽게 다들 그렇게 큰 옷을 입나 보다. 이렇게 익숙해진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죄수복은 좀 펑퍼짐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고. 펑퍼짐한 옷 입다 보니까. 예, 그거는 신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흑인 힙합 패션 중에 끈을 안 매고 그냥 이렇게 신발의 혀를 빼서 신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에어포스 원 같은 거 신을 때 네, 감옥에서 끈 같은 거 다 뺐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기원했다라는 설도 있고 네. 아까 팔로알토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의 스테레오타입은 음악이든 패션이든 사실 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뭔가 딱 기틀이 잡히는데 80년대에는 음악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그 선배 흑인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겠죠. 펑크나 디스코들. 디스코를 추구하는 흑인 아티스트들은 반짝이는 가죽 잠바와 스키니한 그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지. 그 디스코 패션의 반대급부로서 힙합 패션이 좀 더 반대 핏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됐다는 워낙 스키니했으니까 정반대로 가는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힙합 역사상 최초로 발매된 랩 싱글 곡이 래퍼스 딜라이트라는 곡인데요. 그 노래가 이제 소울 트레인이라는 방송에 이제 소개됐었어요. 소울 트레인. 우리나라 그 AFKN에서도 거기서도 막 방송됐던 이제 맞아요. 거기에서 소개됐는데 그때는 힙합의 형태가 없으니까 래퍼들의 제스처나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그런 흑인 음악을 하는 보컬들의 제스처랑 되게 닮아 있어요. 그때는 아직 장르가 완전히 분리가 안 됐구나. 네, 그렇죠. 90년도 가면 패션도 이제 독립적으로 문화가 이제 완전 형성이 됐으니까. 이 금목걸이 거의 밧줄만한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왜? 헤비 체인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워낙 이제 뭐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헤비 체인이라고 하는데 70년대 때부터 좀 생긴 문화인데 그거는 그냥 퍼포머로서 좀 과시의 개념으로 이렇게 시작이 나 이제 잘 나간다. 네, 그렇죠. 그게 대중화된 거는 그 당시에 슬릭 릭이라는 래퍼가 있었는데 안대를 쓰던 래퍼인데 슬릭 릭이 엄청 그 헤비 체인을 여러 개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가수니까. 네. 흉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네, 더 이제 그 대중화됐죠.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을 하자면 이어서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배틀입니까?